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기출문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고려 중세사, 사회사하고요, 경제사까지 마무리가 됐었죠. 이 시간에는 이어서 중세 고려시대 문화사 내용을 이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는 132페이지 1번부터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가는 지금 현존하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역사서 고려 인종 그렇죠? 김무식의 삼국사기입니다. 기전체 사서죠. 본기, 세가, 지표, 열전에서 5개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삼국사기는 세가가 없어요. 근데 조선 초기에 편찬된 고려사도 기전체입니다만은 고려사는 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역사 편찬의 방법을 기전체를 답습한 것이지 딱히 5개 챕터로 나눠서 기술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충렬왕대 때에 한 승려가 됐습니다. 이건 뭐죠? 삼국유사죠. 삼국유사. 그러니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대한 얘기거든요. 1번 보겠습니다. 1번, 2번은 선지, 삼국사기에 대한 선지고 3, 4번은 삼국유사에 관한 선지예요. 그죠? 그럼 1번에 고조선의 역사를 중시한 것은 바로 나죠. 삼국유사입니다. 단군신화가 수록이 되어 있죠. 제왕운기와 함께. 그리고 삼국사기는 말 그대로 삼국의 역사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이제 신라사를 중심으로 한 그런 역사의식이 반영됐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묘청의 고구려 고토 회복을 위한 북진 정책을 좌절시키고 신라 계승의식에 각한 책을 편찬했던 것이 삼국사기란 말이에요. 1145년에. 두 번째,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한 것은 고려 말로 간다면은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세 번째, 삼국유사입니다. 민족적 자주의식을 고양하였다 그랬죠. 이건 어디예요? 삼국유사죠. 그렇죠? 일련의 삼국유사입니다. 단군신화가 수록된 사실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네 번째, 도덕적 합리주의를 표방한 것은 1번입니다. 즉 가번입니다. 삼국사기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도덕적 합리주의다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 물 흐르는 대로 가자는 겁니다. 그렇죠? 역행하지 말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대한 바른 설명은 여기서는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쓴 사람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시는 아래입니다. 고대 열국에서도 각기 사관을 두어 사실을 기록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해동의 삼국에 있어서도 영년이 오래되어 마땅히 그 사실을 서책에 기록해야 할 것이므로 늙은 저에게 명하여 이것을 편찮게 하셨는데 스스로 돌아보건대 부족함이 많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렇죠. 자, 이건 말이죠. 김무식의 삼국사기 서문입니다. 삼국사 서문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삼국사기에 대한 바른 설명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1번. 삼국시대 승려 30여 명의 전기를 모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려 후기에 해동 고승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각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각훈. 이 각훈의 해동 고승전은 증보판인데요. 통일신라 신문왕대 때, 성덕왕대 때 활동했었던 진골, 김대문 있죠. 김대문은 육두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골이고요. 한산주 도독 출신이요. 도독은 지방 장관이죠. 김대문이가 편찬했었던 고승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계림잡전, 한산기, 고승전 이런 책이 있죠. 그 고승전을 증보한 책이 각훈의 고려시대 승려입니다. 해동 고승전이에요. 아시겠죠? 각훈의 해동 고승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1번은 이제 해동 고승전에 대한 얘기고 삼국시대 승려 30여 명의 전기를 모은 것이다. 2번. 삼국의 민간산화나 전래 기록을 많이 수록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중시했다. 이게 일련의 삼국유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 1번에 보시면 민족적 자주의식의 고취, 고약. 이게 바로 이 얘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3번. 단군 신화를 기록하고 중국과 우리나라 역사를 서사시로 표현했다 그랬죠. 단군 신화가 수록된 그리고 중국사하고 한국사를 중국사 상하권인데요. 한국사는 하권 해놓은 것이 이승희의 제왕운기입니다. 특히 제왕운기는 발해사를 최초로 언급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네 번째,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이게 앞장에 문제 1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덕적 합리주의예요. 그러니까 역행하지 말자는 거, 즉 물 흐르는 대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해서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이게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4번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네요. 자, 문제 5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인물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가는 교를 배우는 이는 대개 아내 마음을 버리고 외면에서 구하고, 선을 익히는 이는 인연을 잊고 아내 마음을 밝히기를 좋아하니 모두 한쪽에 치우친 것으로 두 극단에 모두 막힌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거는 의천의 얘기입니다. 교관겸수와 관련된 그 의천의 얘기고요. 나보는 정은 본체이고 해는 작용이다. 작용은 본체를 바탕으로 존재하므로 해가 정을 떠나지 않고 이 정의 쌍수죠. 누구죠? 진울입니다. 보십시다. 자, 원효, 통일신라 때 원효, 고려 전기 때 의천, 고려 후 때 진울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뭔가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불교 사상을 통합하려고 노력했었던 승려입니다. 불교 사상을 통합하려고 노력했던 승려예요. 원효의 화쟁 사상 기억하시죠? 여러 개 흩어져 있는 불교 종파를 하나로 묶자라고 하는 화쟁 사상입니다. 이 원효의 화쟁 사상을 토대로 의천이 해동, 천태종을 개창합니다. 그냥 천태종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죠? 또 원효의 화쟁 사상을 토대로 해서 진울은 해동, 천태종 분열 이후 의천 사후 또 무신영면 이후에 조계종으로 다시 교리를 통합을 해놓습니다. 해동, 천태종은 교종을 중심으로 하는 선종의 통합이고요. 조계종은 선종을 중심으로 하는 교종의 통합인데 뭐의 통합입니까? 라고 하면은 교종을 중심으로 하는 선종의 교단의 통합이고요. 교단. 이거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의 뭐를 통합한 거죠? 교리를 통합한 겁니다. 그럼 뭐가 더 완벽한 통합입니까? 라고 하면은 교리의 통합이에요. 완전 믹스하는 겁니다. 해동 천태종의 교리가 교, 관, 겸, 수, 치, 관 이론과 실천을 같이 행해야 한다. 직관은 마음을 비우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를 중시하는 거고요. 진울의 조계종에서는 이론과 실천을 같이 수행한다. 정해상수 그리고 도노, 점수를 중시합니다. 순간 깨닫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행하는 것을 중시하는 거죠. 그러면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관겸수나 정해상수 또는 다시 교관겸수나 지관 이런 단어가 나오죠. 천태종. 정해상수, 도노점수라는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이건 진울의 조계종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조계종의 2대 종정이자 진울의 제자였었던 진각국사 누가 나오죠? 해심. 해심하면은 유교와 불교 유불일치설을 주장했었던 그 해심이에요. 그래서 해심의 유불일치설은 원래 해심은 유학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사후에 불교에 귀해가지고요. 불교에 귀해서 보니까 유교나 불교나 똑같더라. 어떤 의미에서 똑같냐 했더니 인간의 마음, 심성을 연구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더라.
그래서 해심의 유불일치설은 고려 말 유학, 새로운 유학이죠.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성리학 수용의 뭐가 된 거죠?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이 문제, 5번 문제의 이제 요지에서 의천과 진을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서요. 각각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렇죠.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시도했다. 그렇죠? 가는 의천, 교단을 그다음에 선종은 선종을 중시하는 교리의 통합입니다. 이거는 교종을 중시하는 교단 통합이고요. 우리가 천태종은 교종입니까? 선종입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교종이라 하고요. 조계종은 뭐냐? 그러면은 선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맞죠? 니은. 가와 나는 지방호족과 연합하여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킨 것은 불교 사상이 아니고요. 풍수지리 사상이에요. 관계없습니다. 디귿. 가는 불교와 유교 모두 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다는 바로 유불일치설을 정했다. 이거는 해심, 진각사 해심의 유교와 불교 일치설입니다. 근데 모두 도를 추구한다는 점이죠. 도는 뭐냐? 여기서는 인간의 심성을 연구하는 도를 얘기한다. 이거죠. 디귿, 리을. 나는, 나가 진우죠. 수선사 결성을 제창해서 불교 개혁을 주장했다. 맞습니다. 고려시대 불교계의 큰 동향만 좀 한번 그려봅시다. 고려는 국가 정책적으로 숭불 정책을 펴니다. 아시죠? 과거의 승과, 연등의, 팔관의, 그렇죠? 또 승려들에게 지급했던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별사전. 사찰에 지급했던 토지 사원전. 별사전과 사원전 다음 면세의 토지고요. 또 승려들은 면역의 특혜를 받습니다. 이러한 숭불 정책 결과 불교의 고려 때 불교에 뭐가 나오냐면은 폐단이 나타납니다. 불교의 폐단이 노출이 되자 이 불교의 폐단이 노출되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냐면 불교계의 신앙 결사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불교계의 자정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불교의 신앙 결사 운동은 당시 교종은 교종대로, 선종은 선종대로 따로따로 이제 전개를 하는 거거든요. 교종계열에서는 전라남도 강진에 가면은 만덕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습니다. 이 강진 만덕사는 지금 현재는 백년사라는 사찰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 백년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는 산 이름이 만덕산이거든요. 그래서 만덕사에서 요세라고 하는 승려를 중심으로 선종에서는 전라남도 순천 송강사입니다. 송강사에서 진우리 수선결사라고 하는 신앙결사단체를 두고 여기서는 요새가 뭐냐면 요새가 백년결사, 백년사라고 그랬죠? 백년결사. 요새가 만덕사에서 백년결사라는 신앙결사단체를 여기는 진우리 송강사에서 수선결사라고 하는 신앙결사단체를 조직해서 신앙결사운동을 전개했는데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중에 진울의 수선사 결사운동, 이 수선사 결사운동을 모델해 가지고 나중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조계종이 싹이 틉니다. 조계종 태동의 수선결사는 뭐가 됐냐 하면은 맹아가 됐다. 맹아 뭔가요? 싹이죠. 싹이 되었다 라고 이제 평가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네 번째, 나는 진울은 수선사 결성을 제창해서 불교계 개혁, 어떤 개혁? 이런 개혁, 저런 상황에서 이런 개혁을 제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역, 리을이 여기서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상가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사상가가 통일신라 때 원효, 의상, 고려 때 의천, 진울, 여기다 이제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누구를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이황과 퇴계 이황과 율곡 이를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의 각각의 업적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라에 관련된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가. 참회법과 미타 정토신앙을 실천행으로 강조하는 결사운동을 전개했다. 참회, 미타 정토신앙을 실행하자. 이게 요새 백년 결사운동 때, 그러니까 신앙 결사운동 때 누구의? 요새의 주장입니다. 요새. 나번, 송강산 순천입니다. 여기는 송강산이 있는 이 사찰이 송강사예요. 길상사를 근거지로 새로운 선풍 진작의 힘을 기울여 개혁적인 승려들과 지방민의 호응을 얻다. 송강사 누구? 진울이죠. 답은 북악파 중심으로 남악파를 통합하여, 이 북악파 남악파는 것은 불교의 종파입니다. 화엄교단을 정리하고 당시 불교계를 주도하였다. 이건 누구냐면 고려 광종대 때 균여입니다. 균여. 불교 대중화 그러면 누굴 얘기하면 균여를 얘기를 하죠. 우리가 불교 대중화 그랬을 때에 통일신라의 원효, 그 다음에 의상, 고려 광종대 때 누군가요? 균여. 이 세 사람을 얘기를 하거든요. 원효의 아미타 신앙, 의상의 관음신앙, 균여의 보현시번과 열한수. 이 세 개죠. 이건 이제 불교 대중화. 원효, 의천, 진울, 그럼 불교 사상의 통합. 이렇게 좀 묶어서 기억하십시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네 번째, 고려와 송, 거란 등의 불교 저수를 망라한 신편 제종교장 총록을 작성하고 속장경을 간행하였다. 이 속장경은 뭐냐면은, 속장경은요, 교장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속장경이 교장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최근에 그 기출문제를 보면은 옛날 용어들이 또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요. 이렇게. 개정 이전의 용어들이.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속장경은 불경, 대장경은 아니고요. 송이라든가 거란이라든가 일본에서 수집했던 불경의 주석서입니다. 그러니까 주석서면 해석을 해놓은 것이지 대장경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출문제도 있습니다만 경, 율, 논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대장경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각각의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1번 보겠습니다. 요새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국 화엄종의 방계인, 삐져나온 겁니다. 적통이 아닌 방계인 이통현의 화엄 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건 누구냐면은 진울을 얘기합니다. 진울이죠. 요새가 아니라 진울에 대한 설명입니다. 밑에 해석을 잠깐 보겠습니다. 진울은 이통현 장자의 화엄 사상에서 영향을 받아 그의 화엄론을 주석한, 풀어서 놓은 겁니다. 화엄론 저료를 저수를 했습니다. 진울, 조계종의 진울에 대한 얘기고요. 나번, 진울이죠. 선을 몸통으로 삼고 교를 쓰임, 용으로 삼아 선교의 합일점을 추구하였다.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진울. 선을 몸통으로 해가지고 교를 통합했다. 교리상의 통합이라고 그러죠? 요 얘기죠. 3번, 답은 균여입니다. 화엄 사상의 입장에서 법상종 세력을 흡수하여 성상융의 사상을 표방했다. 누구냐? 균여입니다. 균여의 성상융의 사상인데 밑에 해설 좀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균여의 성상융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생 이런 얘기 하죠. 그 중에 성은 뭐냐면 공입니다. 공. 그 다음에 상은 뭐냐면은 색입니다. 그러니까 색즉 시공, 공즉 시생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원만하게 융합하는 사상. 이걸 우리는 성상융회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대립 관계가 아니라 포용하겠다,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죠. 네 번째는 의천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다의 화엄학이 다 누구죠? 성상융회 사상입니다. 바로 균여의 화엄학이 실천의 문제를 떠나 지나치게 관념화되어 있음을 비판하였다. 그래서 의천은 뭘 정했냐면은 이론과 실천을 같이 하자 해서 교관겸수를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1번이 요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진울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1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대장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2번 선지 먼저 봅시다. 경, 율, 론 이거를 다 합쳤을 때 다 들어갔을 때 대장경이라고 한다는 거죠. 경, 율, 론입니다. 경은 뭐냐면 불경입니다. 불경. 그러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죠. 율이라고 하는 건 율법이에요. 사찰에서 승려들이 지켜야 할 계율입니다. 계율. 그러니까 속세에서는 어떤 뭐 민법, 형법 이런 법률이죠. 논이라고 하는 거는요. 경과 율이 있죠. 이거를 뭐 하는 거냐면은 해설해 놓은 것을 뭐라 한다? 논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다 묶어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속장경, 즉 교장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거죠. 의천이 경율론 3장 불교의 경전을 간행한 것이다. 이게 아니라 앞에 나왔죠. 국내와 고려와 송, 거란, 일본의 대장경을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다 풀어서 해설을 달아놓은 것이 교장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개경의 흥왕사에서 교장도감이라는 관청을 두고 교장도감에서 간행을 한 겁니다. 2번 잘못된 거죠. 1번 보겠습니다. 초조대장 1차 대장경이죠. 거란의 침략 이후 부처의 힘을 빌려 적을 물리치고자 했다. 그래서 대장경조파는 호국불교다. 이런 얘기죠. 2차 대장경이었던 8만 대장경은 불력에서 몽골의 침략을 막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었었습니다. 3번 제조 대장경. 이게 8만 대장경이죠. 다시 조판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제조 대장경은 몽골의 침략으로 초조 대장경이 소실된 후 고종대 때 다시 만든 거고요. 최후가 강화천도 이후에 대장도감이라고 하는 관청을 두고 강화도 선원사에서 조판했습니다. 현재는 합천 해인사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기가 된 거죠. 이걸 포함한 모든 대장경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2번이 고려의 대장경에서 잘못된 설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시대 진화라고 하는 사람의 시입니다. 이 시인과 교류를 통해 자부심을 공유한 인물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시인, 그러니까 진하고 교류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좀 있었고 좀 지역적인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서만 얘기지 실제로 진하고 친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뭐 이규보를 얘기하는데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있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좀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서쪽 송나라는 이미 기울고 북쪽의 오랑캐는 아직 잠자고 있네. 앉아서 문명의 아침을 기다려라. 하늘의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네 이랬습니다. 진화. 이 진화가 이어진 있죠. 금으로 사신으로 갑니다. 사신으로 갈 때 쓴 시가 바로 이 시예요. 문화적인 자신감이 넘쳤다는 시거든요. 삼국사기는 김부식이고요. 이규보의 동명필 2번 있고요. 3번에 재앙운기 앞에 나왔었죠. 이승유. 그 다음에 상학원을 했다는 그다음에 일련의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이 진하고 이규보라는 사람은 주필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주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주필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글을 쓰는 거예요. 빨리 글을 쓰는 겁니다. 빨리 시를 쓴다거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필의 대가다. 고려시대 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림별곡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을 쌍운주필이라고 쌍운주필. 그러니까 쌍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개를 쌍이라고 그러죠. 운은 이렇게 씁니까? 쌍운주필에서 진화와 이규보는 빨리 글을 쓰는데 대가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규보, 이정언, 진화는 진할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림별곡에 보면은 진할림, 이정언이란 얘기가 나와요. 이 진할림은 누구냐면 진화를 얘기를 하고요. 이정언은 누구냐면 이규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쌍운주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교류를 통해서 우리 문화의 자신감, 자주성을 강조했던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규보 여기서는 동명왕편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지은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동명왕의 이런 변화에 신이한 것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요. 이규보의 동명왕편입니다. 이규보에 대한 얘기죠. 1번 보겠습니다. 최신 무인 정권 하에서 관직 생활했다. 자, 이규보. 이 사람이 과거에 급제를 했는데 무신정변 이전에 과거에 급제했는데 이 사람이 관직에 나가질 못합니다. 한 10년 이상, 제가 한 11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10년 이상 관직에 나가지 못해요. 우리가 토지제도에서 관리에 자격은 있는데, 그죠?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했던 토지가 무슨 토지였어요? 한인전이죠, 한인전. 그렇죠? 한인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규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받았던 토지이기도 하겠죠. 근데 무신정변이 딱 터집니다. 그리고 최씨 정권이 권력을 잡습니다. 이 무신정변이 터졌을 때 무신정권은 문벌 기업들을 다 치죠. 이때 이규보는 글쎄요, 뭐 평가 해설하기에 좀 다르겠지만은 이규보는 그 무신정권에 갈아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얘기하면 뭐 그건 아닙니다만은 뭐 비교하자면은 뭐 정치하다면 철새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A당에서 B당으로 갔다가 또 B당에서 뭐 어떤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또 C당으로 가고 말이죠. 이런 사람도 있죠. 그렇죠? 또 그건 아닙니다만 그러한 부류. 그러니까 무신정권에 다 등을 돌렸는데 이거는 무신정권에 편승해서 관리가 된 사람이에요. 편승해서. 국립중앙박물관 혹시 가보셨습니까?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각 시대별 유물들이 전시가 있습니다. 그중에 고려시대관에 들어가면 고려시대관에서 이제 무신 정권에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무신 정변 시작 첫 부분의 유물에 뭐가 있냐면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떡 하나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대충 보고 이건 뭐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라고 이게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왜 하필 무신 정권의 시작 첫 부분에 이규보의 동명왕편을 집어 거기다가 유물을 전시해 놨을까? 물론 이건 기획자의 의도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의도입니다. 이규보가 특히 무신 정권에 편승하면서 관직을 얻어요. 관직을 얻습니다. 나중에 이제 몽골 침략 때 강화도로 가죠. 이규보의 고향이 경기도 여주거든요. 근데 이규보의 무덤은 본관제도가 나오고 본관을 중시하던 고려시대 때 본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되레 강화도에 있어요. 강화도 저 북쪽으로 가면 이규보의 무덤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아마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을걸요. 그래서 이규보가 이제 강화촌도 이후에 몽골 침략 때 강화도에서 죽어요. 그래서 무덤을 거기다가 써놓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규보는 무신정권 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1번 최씨 무인정권하에서 관직 생활을 했고요. 특히 최후 때 보면은 문신들로 구성된 정치 자문기구 있죠. 뭐예요? 서방입니다. 또 최후가 자기 집에다 설치했던 문신들을 자기 집에 설치하고요. 문신들 관리들을 등용했던 인사권을 장악했던 기구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정방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서방을 통해서 등장했던 대표적인 능리의 관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2번 유교, 불교, 도교, 민간신앙 등을 포용을 했었으며 동명왕편에 들어가 있는 사상들입니다. 삼국사기에 반영된 신라 개성의식을 비판하고 고구려 개성의식을 강조했던 사람이죠. 네 번째는 이련의 삼국유사에 대한 얘기, 그죠? 또는 뭐 이규보의 진화의 이승우의 재앙운계에도 단군 신화는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군 개성의식을 반영해서 민족적 자주식을 고쳤다라고 한다면은 이승우의 재앙운기보다는 이련의 삼국유사를 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이런 얘기고요. 1, 2, 3번이 여기서 이규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자, 왼쪽에 가번이 월정사 팔각 9층 목탑입니다. 나번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에요. 가간이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이고요. 나가 월정사는 어디에 있나요? 평창에 있죠. 평창 오대산. 그 다음에 나간이 경천사 지 10층 석탑입니다. 이건 원래 개경에 있습니다. 개경에 경천사에 있는 건데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도굴하죠. 몰래 이제 가져갔다가 1910년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경복궁에 이제 방치해놨다가 지금 현재는 어디 있냐면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운데, 복도 가운데 다시 그다 복원해놨습니다. 이거 대리석 탑이고요. 이거하고 똑같은 모양의 탑이 조선 세조 때죠. 세종로 때인데 그게 틀린 거죠. 세조 때 뭐냐 그러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에요. 똑같은 대리석 탑입니다. 모양이라든가 형태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려의 석탑은 대체로 통일신라에 비교해서 다층 다각탑이고요. 통일신라는 3층 사각탑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를 비롯한 고려탑은 높이가 높아지면서 신라탑보다 균형미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층 사각탑에서 다층 다각탑으로 됐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가는 송나라, 나는 원나라 영향을 받다. 맞습니다. 이거는 송의 영향, 중국 송. 그다음에 이거는 다층 다각탑의 원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3번, 가의 양식은 조선 세종대 때 세워진 원각사 10층 석탑에 이어졌다. 가가 아니라 나고요. 나. 이것이 조선 세조 때 원각사탑에 영향을 줬다. 이 얘기죠. 네 번째, 나와는 달리 현화사 7층 석탑은 고려의 독특한 형태이다 했습니다. 이 현화사도 개경이 있습니다. 개경에 있는 현화 7층 석탑은 이란 다층이지만 7층이요. 다층이지만은 다각은 아니다. 다각은 아니죠. 그래서 세 번째가 잘못된 설명입니다. 조선 세종이 아니라 세조고요. 가가 아니라 뭐다? 나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억니은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포를 기둥 위에만, 공포는 그 두공 양식에서 공포를 얘기합니다. 기둥 위에만 배치하는 것을 주심포 양식이라 하고 공포를 기둥과 기둥 사이에 배치하는 것을 다포 양식이라고도 일합니다. 이 다포 양식은 공포가 여러 개다 해서 만을 다쳐서 다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잠깐 봅시다. 건물 지붕 양식을 보면 이런 형태거든요.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지붕이 이렇게 된 거는 팔짝 지붕이에요. 한자 8팔자 모양에서 팔짝 지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칭 좀 볼까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용마루라고 그래요. 용마루. 용마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용마루 양 끝에 보면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침이라고 침이. 사찰이 불타고 이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침이의 크기를 가지고 이 건물의 규모를 우리가 유출해 볼 수가 있어요. 침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거 내려오는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이 부분을 뭐라 하냐면은 내림마루라고 합니다. 내림마루. 그다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뭐라 하면은 추녀마루라고 그래. 추녀마루. 이 추녀마루에 잡상을 배치합니다. 잡상. 뭐 서유기 또는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 손오공, 사오종, 접팔계 등등 이런 잡상을 여기다가 이제 배치하는 거죠. 잡상의 배치 목적은 벽사의 의미입니다. 벽사. 안 좋은 기운을 몰아내는 거죠.
퇴마사체는 말이죠. 안 좋은 기를 몰아내는 겁니다.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춧돌이 있겠죠. 그리고 기둥 양식이 일자로 된 건 민흘림입니다만은 고려시대 때 건축을 보면 거의 이런 형태입니다. 이거를 배흘림이라고 그러죠. 배흘림. 그러니까 민흘림하고 배흘림 좀 달라요. 배흘림. 그리고 처마 끝하고요. 주춧돌하고 이 각도입니다. 이 기둥하고 이 각도죠. 이 각도가 몇 도냐면 30도입니다. 1조 각도를 조절하죠. 1조 각도. 그리고 기둥과 지붕 사이의 공포. 이 하나 있으면 이걸 뭐냐면 주심포라고 주심포. 주심포라고요.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공포를 두는 것을 이걸 뭐냐면 타포라 한다. 타포는 원나라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건축 구조 모습이에요.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1번 부석사 무량수전은 간결한 맞배 지붕 형태에 있는데 부석사, 영주 부석사 의상에 의해서 통시의 의상에서 개창이 됐다는 부석사 무량수전은 팔짝 지붕이에요. 팔짝 지붕입니다. 그리고 배흘림 기둥입니다. 그리고 주심포입니다. 주심포. 이거는 맞배 지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맞배 지붕은 지붕 양식이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거에 맞배 지붕이에요. 이런 지붕이 있죠. 건물 있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좀 입체감이 좀 없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지붕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이렇게 V자 엎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것이 맞배 지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팔짝 지붕이다. 한자 8팔자 모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팔짝 지붕인 안동 봉정사 극락전. 이게 맞배 지붕. 이런 형태입니다.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최고의 건물이죠. 최고의 목조 건물입니다. 그래서 안동 봉정사 극락전. 주심포 양식이고요. 맞배 지붕이에요. 세 번째, 수덕사 대웅전은 예산 수덕사입니다. 백제계 사찰의 전통을 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건 틀린 얘기는 아니야. 맞는 얘기입니다만 예산 쪽은 백제 쪽이죠. 니은은 지금 타포 양식이잖아요. 근데 수덕사 대웅전은 맞배 지붕이면서 주심포 양식이야. 맞배 지붕에서 주심포니 타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네 번째, 성불사 응진전. 이게 타포 양식이거든요. 맞배 지붕의 타포 양식의 성불사 황해도 성불사 응진전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번은 고려 건축 추례에서 주심포 양식하고요. 타포 양식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4번이 바른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중세 문화사까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 정치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